You see, astronauts, many of them, in Earth orbit, seeing to the naked, unaided eye this beautiful vista, can make out, as perhaps is hard to do in this picture, the very thin blue aura that surrounds the bright hemisphere, the illuminated hemisphere of the Earth. And that's just the thin atmosphere seen edge on. This phrase, the ocean of air, is a kind of misnomer. Ocean suggests massive, impervious. But instead, that thin line that you can barely make out in this picture is very fragile, vulnerable to the depredations of human beings. Our technology and our numbers have both reached a state where inadvertently we can pose a danger to the global environment, especially through the atmosphere. 2023년과 24년은 유독 더웠습니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선 수온주가 50도 이상까지 올랐고 한국에서도 추석 이후까지 폭염이 이어졌던 일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 놀랐던 건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온도 상승폭은 기후과학자들조차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지구온도는 대략 1980년부터 선형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년마다 0.2도 정도.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그 40년 동안 0.8도가량 오른 거죠. 그런데 2023년과 24년 그 2년 동안 지구온도는 무려 0.4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는 기후과학자들조차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의 기후과학자 게빈 슈미트는 네이처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상고온 현상이 이번 8월까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세계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번 8월이란 2024년 8월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도는 그때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고 결국 2024년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과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의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를 태우며 발생한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는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는 몇 가지 진동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지구가 내는 열복사 스펙트럼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내는 복사열은 이산화탄소 분자의 운동에너지로 쉽게 전환됩니다.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지구가 내는 복사열을 가로막는 일종의 단열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그 온실가스 양이 급증하면서 지구의 열 배출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구 온도 또한 함께 증가했던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일산화 이수소 역시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런데 CO2와 H2O 사이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지구온난화 이야기엔 늘 CO2만 등장하는 거죠? 그건 분자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2 분자는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산소 원자가 양쪽에 대칭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CO2 분자는 전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극성이 없죠. 하지만 H2O 분자는 전자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마치 자석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의 강한 극성을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H2O는 분자들 간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는 점 또한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무극성 분자인 CO2 분자가 대기 중에서 얼기 위해선 온도가 영하 140도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표면 근처에서 그 정도로 추운 곳은 없습니다. 대륙권과 성층권 경계까지 올라가도 온도는 영하 5, 60도 정도죠. 그러니까 H2O는 대기 중에서 쉽게 상변이를 하지만 CO2는 항상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두 분자의 대기 중 체류 시간은 극적으로 다릅니다. 지면에서 증발한 물 분자는 길어야 2주 이내에 눈이나 비가 되어 다시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H2O는 강력한 온실가스이긴 하지만 대기 중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떤 장기적인 효과를 주진 못합니다. 대신 그것은 다른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CO2는 대기 중에서 상변이를 하지도 않고 또 화학적인 반응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훨씬 깁니다. 깊은 땅속에 묻혀있던 화석연료를 태워서 대기 중에 추가된 CO2, 그 CO2가 다시 대기와 격리되어 땅속으로 되돌아가려면 적어도 3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배출된 CO2의 대략 10% 정도는 수십만 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그 성질 때문에 CO2는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핵심 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2023년의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1.48도가량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 1.2도 정도의 상승이 인간이 지난 두세기 동안 화석연료를 태운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고 그 위에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등 다른 온실가스의 영향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0.3도가량은 그 원인이 최근 수년 사이 발생한 어떤 사건들에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연적 요인인 태양활동입니다. 우리 인류는 1978년부터 지구로 입사되는 태양에너지를 위성을 통해 직접 측정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바로 지난 47년간 매일매일 측정한 그 데이터를 모두 모은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태양활동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2023년은 분명 태양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던 시기였죠. 하지만 2023년 중 입사량이 가장 높았던 때를 기준으로 삼아도 그 정도는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의 태양활동은 비교적 강하긴 했지만 그렇게 특출나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지구 온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태양활동 증가가 2023년 온도 상승에 대해 끼친 영향은 약 0.027도 정도죠. 두 번째로 엘니뇨가 있습니다. 태평양 일부 지역에선 수년 간격으로 수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합니다. 태평양 적도 지역의 수온이 비교적 낮은 시기를 라니냐라 부르고 높은 시기를 엘니뇨라 부릅니다. 그런데 23년 중반에 시작되어 1년 정도 지속된 엘니뇨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슈퍼 엘니뇨라 불렸던 2015년과 비교해보면 23년의 엘니뇨는 지속기간도 짧았고 강도도 약했죠. 결과적으로 엘니뇨가 2023년에 대해 끼친 영향은 0.07도 정도였습니다. 물론 태양활동보다는 지분이 크지만 그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0.2도가량의 거대한 상승분이 남아있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화학자들은 남아있는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엘니뇨뿐만 아니라 2021년 말에는 태평양에서 거대한 해저화산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학자들은 위성 관측 자료를 통해 그 사건의 영향을 장기 추적했고 결국 통가 해저화산 폭발 사건은 약 2년 동안 남반구를 중심으로 약간의 냉각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가능한 모든 원인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그들은 나머지 0.2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구온도의 급증은 기록적으로 낮은 행성 반사율로 인해 심화되었다.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한 뒤 인류는 전례 없는 성장과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러던 어느 날 태양빛을 반사하며 희미하게 빛나던 그들의 푸른 행성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논문이 늘 그렇듯 사이언스지에 실린 이 논문 역시 제목 자체가 연구의 핵심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도의 급증은 기록적으로 낮은 행성 알베도로 인해 심화되었다. 알베도는 라틴어로 하얀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하얄수록 빛을 더 잘 반사하죠. 그러니까 행성 알베도가 낮다는 건 행성이 자신에게로 입사되는 태양빛을 더 적게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외부로 반사되는 빛이 적으니까 그런 행성을 바깥에서 보면 더 어둡게 보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행성 반사율은 그 중요성에 비해 굉장히 덜 알려진 개념입니다. 우선 먼저 기본적인 사실들을 좀 확인해보죠. 지구로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는 제곱미터당 대략 340W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 30% 정도가 얼음이나 구름에 의해 다시 우주로 반사되죠. 그런데 만약 지구 전체 반사율이 30%에서 29%로 딱 1%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340의 1%는 3.4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이나 구름이 줄어서 태양빛이 1%만 덜 반사된다면 지면으로 흡수되는 에너지는 제곱미터당 3.4W 정도씩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숫자에 대한 감을 좀 익히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가 이와 같은 단위로 나타냈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앞서 CO2의 특정 진동 모드는 지구가 내는 복사열을 가로막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산업화 이전에는 대기 중에 CO2 분자가 1만 개당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화석연료를 태운 결과 지금은 1만 개당 4개 정도가 있죠. 그리고 추가된 이 하나의 이산화탄소가 가로막고 있는 에너지 양은 제곱미터당 대략 1.5W 정도 됩니다. 단위 면적당 1.5W니까 이것이 지구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선 지구 전체 면적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숫자를 곱한 결과는 대략 10의 15승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쉽게 말해서 추가된 이 하나의 이산화탄소가 가로막고 있는 에너지는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3개 정도 터지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 정도 에너지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 지구 전체 온도가 1도 넘게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반사율이 1% 감소했을 때 증가되는 에너지 양은 이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 반사도가 1, 2% 정도 변했다는 건 지구 전체 에너지 균형에 있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가 반사도까지 낮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북극에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진행되어 오던 일이죠. 북극은 산업화 이후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극 바다에 얼음이 하나도 없다면 태양빛은 이 어두운 바다 표면 위에서 대부분 흡수될 겁니다. 하지만 40년 전만 해도 북극 바다는 얼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때 북극의 해빙은 마치 태양빛을 우주로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 얼음이 줄기 시작하면 증폭작용이 시작됩니다. (2000년 9월의) 북극 해빙은 1980년 9월에 비해 그 면적이 20%가량 줄었습니다. 그런데 해빙 면적의 감소는 그저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어두운 바다가 드러나면 이전에는 우주로 반사되던 태양 에너지가 바다 표면에서 흡수됩니다. 그 결과 온도가 더 오르면 얼음은 더 녹게 되고 얼음이 더 녹으면 또 더 많은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그렇게 온난화의 증폭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북극은 이런 증폭작용을 겪어왔습니다. 그 결과 북극의 온난화 속도는 지구 전체 온난화 속도보다 3배가량 더 빨랐죠. 우리를 정말 긴장되게 하는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 바로 그런 반사도 감소로 인한 온난화가 적도와 중위도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적도 근방에는 애초에 녹을 수 있는 얼음이 거의 없습니다. 과연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반사도가 줄었단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 걸까요? 반사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하는 법은 꽤나 간단합니다. 태양빛은 거의 대부분 가시광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반사하는 지역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적도와 중위도 지역을 하얗게 뒤덮고 있는 건 바로 구름이죠. 지금 보시는 지구의 모습은 유럽 우주국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직접 촬영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구 표면의 상당 부분은 구름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진 그 면적은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층 구름이 지표면을 가리고 있는 면적을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결과입니다. 구름의 종류는 고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양빛을 가장 강하게 반사하는 것은 낮은 고도에서 두껍게 깔려있는 저층 구름들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저층 구름이 지표면을 가리고 있는 비율은 2000년도부터 약 20여 년 동안 대략 38% 정도 선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가끔씩 튀어나오거나 꺼져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수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없었죠. 그런데 대략 2020년부터 저층 구름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후 몇 년 동안은 전에는 우주로 반사되던 태양에너지 일부가 지표면으로 흡수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구름의 감소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지도에선 반사율 감소가 큰 지역이 더 어둡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반사율 감소는 북극뿐만 아니라 적도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오히려 극지방보다 그 두 지역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되지 않았던 0.2도의 상승분 중 80%가량이 적도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저층 구름이 감소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몇 년간의 온도 상승은 꽤나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2023년의 지구온도에선 0.2도가량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 상승분은 최근 수년 동안 지구의 반사도가 낮아진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반구 중위도와 적도 지방에서 저층 구름이 감소한 결과였던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층 구름은 왜 줄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논문은 지구가 어두워졌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선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반사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흡수된단 말은 거꾸로 반사도가 늘면 그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반사도를 적당히 늘리기만 하면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를 상쇄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바다가 산성화된다거나 하는 다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일단 온난화 현상 그 자체는 그렇게 반사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것이 의도된 것이었든 아니든 간에 우리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지구공학적 실험을 이미 수행해오고 있었습니다. CW7의 대량 살포 직후 거대한 한파가 세계를 덮쳤다. 끝없이 달리는 운명의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만이 인류 최후의 생존자가 되었다. 영화 설국열차는 그렇게 온난화 해결을 위해 살포한 냉각제가 오히려 끔찍한 빙하기를 초래한다는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헌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층권에 미세입자를 뿌리거나 구름의 반사도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지구를 식힐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선 영화와 현실이 오버랩되며 그런 지구공학적 접근이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현실적으로 따져보죠. 만약 우리가 실제로 지구 냉각제를 살포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로 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지구 온도는 지난 40년 동안 10년마다 0.2도씩 올랐습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 가정한다면 이 온난화 속도를 절반으로 낮추는 정도라면 어떤가요? 지구 대기 중에 냉각제를 살포해서 이렇게 온난화 속도를 절반으로 낮추는 정도라면 이 정도면 굉장히 극단적인 지구공학적 시도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기후과학을 공부하며 알게 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인간이 내뿜은 어떤 다른 물질들은 지금 우리가 논하는 정도의 막대한 냉각 효과를 이미 발생시켰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난화는 대략 1.2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온도에 대한 물질들의 기여도를 펼쳐놓고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지구온난화를 주도하는 두 가지 온실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영향만 더해도 벌써 1.4도가 넘습니다. 만약에 둘만 있었다면 1.5도의 한계선은 이미 한참 전에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인간이 배출한 어떤 다른 물질들은 만만치 않은 냉각 효과를 냅니다. 특히나 돋보이는 건 이산화황입니다. 이 역시나 화석 연료의 연소 산물인데요. 이산화황의 냉각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 정도는 메탄이 발생시킨 거의 대부분의 온난화 효과를 상쇄할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산화황이 어떤 원리로 지구를 식히는지 아시나요? CO2와 H2O의 온난화 효과는 분자 자체의 진동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SO2의 냉각 효과는 원리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이산화황 분자는 전자들이 비대칭적인 분포를 이루며 굽어있는 형태이고, 따라서 이것은 물 분자처럼 반응성이 매우 높은 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자들과 일련의 화학 반응을 거치며 황산이라는 분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죠. 황산 분자가 가지고 있는 산소와 수소의 단일 결합은 그 자체가 강한 극성을 가집니다.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소 원자는 그 자체가 플러스의 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OH 결합을 잔뜩 가지고 있는 황산 분자는 주변의 물 분자들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황산은 대기 중의 물 분자를 끌어들여 작은 물방울을 만들 수 있죠. 사람들은 산성을 띠는 이 미세 물방울을 황산 에어로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산 에어로졸의 크기입니다. 보통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물방울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황산 에어로졸의 크기는 그보다 10배 이상 작습니다. 보통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사이죠. 그런데 이 범위는 가시광선의 파장 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어로졸이 강력한 반사체가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이유죠.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임의의 직경 D를 가지는 동그란 물방울에 파장이 람다인 전자기파가 입사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때 물방울 크기 D에 따라 전자기파가 산란되는 강도를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계산해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 크기가 입사되는 파장과 비슷한 상황에선 전자기파가 비교적 강하게 산란됩니다. 반면 물방울이 파장 길이보다 아주 클 때는 산란 효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산란 효율이 변하는 현상을 전문용어로 미스캐터링, 즉 미산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산화황 분자가 지구를 직접 냉각시키는 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의 화학적 산물이 높은 반사도를 가지는 것이죠. 황산 에어로졸은 그 크기가 가시광선의 파장 대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지름을 가지는 일반적인 구름 입자들보다 태양빛을 훨씬 더 강하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졸의 존재가 시각적으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곳은 아마 바다 위일 겁니다. 대형 선박을 움직이는 동력 역시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선박연료는 비교적 높은 황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산화황을 내뿜으며 지나간 자리엔 반사도가 아주 높은 밝은 구름의 자취가 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황산을 씨앗삼아 자란 이 구름들은 다른 일반적인 구름에 비해 훨씬 더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자 하나하나의 반사도도 큰데다가 밀도까지 높기 때문에 이들은 태양빛을 훨씬 더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적인 설명도 좋지만 이산화황의 냉각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실제 사례를 살펴봐야겠죠. 그런 목적에 딱 맞는 사건이 1991년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몰아쳐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오늘도 16차례나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30km 상공까지 치솟았으며 오늘 오후에는 1991년 6월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1,700만 톤의 이산화황을 대기 중으로 내뿜었고 그중 상당량은 성층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층권에서 형성된 에어로졸은 즉각적인 냉각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피나투보 폭발 이후 지구 온도는 최대 0.6도 가까이 떨어졌고 그 냉각 효과는 2년 이상 지속되었죠. 보시다시피 에어로졸의 냉각 효과는 전 지구를 식힐 만큼이나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화석연료를 태우며 얼마나 많은 이산화황을 배출했을까요? 피나투보 화산이 내뿜은 이산화황의 총 질량은 1,70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럼 같은 91년 한 해 동안 인간이 배출한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500만 톤 정도 될까요? 아니면 3,000만 톤 정도면 될까요? 아니요, 이 정도론 한참 모자랍니다. 같은 1991년 한 해 동안에만 인류는 1억 3천만 톤이 넘는 이산화황을 대기 중에 배출했습니다. 이는 피나투보 화산이 7번 터진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규모 화산 폭발은 화산재를 성층권까지 밀어 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아래쪽에 깔려있는 그 온도 구조 때문에 성층권의 대기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비행기가 굳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고, 따라서 성층권까지 올라간 화산재는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며 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리는 대륙권에서 배출된 이산화황은 대기 중 체류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이산화황이라도 화산의 경우와 화석연료의 경우를 1대1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간의 이산화황 배출량이 자연적 요인을 압도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산화황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80년대입니다. 1980년부터 89년까지 인류는 대기 중에 13억만 톤이 넘는 이산화황을 배출했죠. 기후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산화황의 냉각 효과는 온실기체의 온난화 효과 대부분을 상쇄할 정도였습니다. 나사의 기후과학자들은 에어로졸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에어로졸의 냉각 효과는 당시 온실기체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최대 80%가량을 상쇄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대규모 온난화와 대규모 냉각화가 동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는 한 가지 원인이 바로 이 의도치 않았던 지구 냉각 실험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산화황 배출량은 1980년대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만약 줄지 않았다면 이게 온난화를 상당히 완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줄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이산화황의 화학적 부산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PM2.5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세먼지 중에서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들을 PM2.5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는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 에어로졸이 바로 그 초미세먼지의 일종입니다. 그 크기는 가시광선의 파장만큼이나 작은데다가 강한 산성까지 띠기 때문에 황산 에어로졸은 호흡기와 순환기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죠. 우리 인류가 그것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게 된 건 1952년 12월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런던에선 정체성 고기압에 갇혀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상태가 일주일가량 지속되었습니다. 헌데 제대로 된 환경 규제가 없던 당시엔 황을 가득 담고 있는 석탄을 연료로 떼어냈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황산 에어로졸은 온 도시를 안개처럼 뒤덮었죠.
당시 경찰들은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안개 속에서 횃불을 들고 교통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구는 약간 더 시원해졌을지 몰라도 당시 불과 5일 동안 지속된 스모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최소 4,000명이 넘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 런던이 스모그로 뒤덮였던 그 5일 동안 사망자 수의 증가와 감소는 대기 중 이산화황 농도의 증가와 감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서방 국가들은 그 런던 스모그 사건을 기점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런던 스모그 4년 뒤인 1956년엔 영국에서 그리고 1963년엔 미국에서 대기청정법이 제정되었죠. 그 이후 유럽과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10년 정도는 과거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80년 초부터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새로운 이산화황 최대 배출국이 된 나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계의 공장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처음 보셨을지 몰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몸소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은 이산화황 배출이 절정이던 2008년 베이징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베이징 올림픽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가 공기 오염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인성 특파원입니다. 어제 오후 베이징 시내입니다. 황사는 없었지만 스모그가 하루 종일 시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인 이디오피아의 게브르 셀라시에 선수는 이런 대기 상태를 감당할 수 없다며 베이징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eijing is hot, humid, and plus polluted. I don't want to kill myself, just to run in that kind of circumstance, 게브르 셀라시의 선수는 메달은 포기했지만 건강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말이죠. 우리의 서해 바다는 중국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가라앉히기엔 너무나 좁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겨울과 봄철에 늘 마스크를 달고 살아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뉴스가 확 준 것 같지 않나요? 아마도 그 이유는 11년 전 중국이 보여줬던 강력한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돈 430조 원을 투입해 이른바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년 중 140일, 닷새의 이틀꼴로 베이징엔 스모그가 짙게 깔립니다. 석탄과 차량 매연이 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중국 정부는 바람이 불어 스모그를 걷어가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만 스모그 퇴치에 무려 4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2014년 3월 당시 중국 총리였던 리커창은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속도로 대기질을 개선해냈습니다.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그들은 10여 년 동안 이산화황 배출을 70%가량 감축해냈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미세먼지 뉴스를 보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그래프에 드러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그래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구 온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에어로졸 감소를 가속되는 온난화의 한 가지 원인인 것으로 보고 관련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환경이나 기후 문제는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의지의 문제란 사실 말이죠. 지금 이 국가들이 어떤 시점에 들어 법을 만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건 갑자기 어떤 기적적인 대기오염 솔루션이 개발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산화황이 거대한 사회적 위협이란 걸 깨달았고 어떤 시점에 들어 그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발휘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가 의지의 문제란 걸 보여주는 더 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산화황 배출을 70% 저감하는데 대략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감소였는데요. 하지만 70% 저감에 1년밖에 안 걸린 사례가 최근 들어 새로 생겼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2020년 1월에 배출 규제가 시행되었고 바로 그 해에 이산화황 배출을 71%나 급감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겠나요? 이건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 선박 연료는 비교적 높은 황 함량을 가진다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이전 기준은 3.5%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해사기구 IMO는 주로 해안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이 수치를 0.5%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바로 그 해에 바다 위에서의 이산화황 배출을 71%나 급감시켰죠. 그런데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은 지켰지만 온난화에 대해선 적지 않은 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2010년 기준 국제 선박들의 이산화황 배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2, 3년 동안 이 바다 위에서의 황 배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단 건데요. 헌데 보시다시피 선박들의 이동 경로는 선진국들이 몰려있는 북반구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봤던 반사도 저감이 가장 강했던 지역과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최근 중국과 바다에서 있었던 에어로졸의 급격한 감소는 지구의 반사도를 저감시킨 원인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사도 감소에 있어 에어로졸의 영향만을 깔끔하게 걸러내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만들어낸 구름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구름 속에 섞여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땐 일반적인 위성사진으론 그 둘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땐 또 다른 정밀 측정과 데이터 처리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사에서는 2024년 2월 페이스라는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때 페이스에서 A와 C는 각각 에어로졸과 구름을 뜻하죠. 만약 그런 연구들이 이어진 결과 최근 몇 년 사이 있었던 반사도 저감이 주로 이 에어로졸 감소 때문임이 밝혀진다면 아마 저는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인간 활동의 어떤 부산물이 줄어드는 게 문제라면 다시 원래대로 늘리는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산화황 배출을 다시 늘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악영향은 줄이면서 반사도에 대한 이점만 남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성층권에 적정량의 에어로졸을 분사하거나 구름을 밝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구의 반사도를 높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국소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기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되어야겠죠. 그런데 반사도 저감의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는 북극에서 어떻게 온난화가 증폭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반사도가 감소하고 그 결과 바다의 열 흡수량이 늘면서 더 많은 얼음이 녹게 되는 그런 자가 증폭작용이 바로 북극이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이유였죠. 그런데 구름은 어떤가요? 혹시나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구름 또한 그런 증폭작용을 일으키진 않을까요? 바로 그런 구름의 자가 증폭이 반사도 감소에 대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2ppm씩 증가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구름이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큰 질문 두 가지를 던져보죠. 첫째, 지구온도 상승은 몇 도까지 괜찮을까요? 둘째, 지구온도는 앞으로 몇 도까지 오를까요? 참고로 여기서 괜찮은지를 묻는 대상은 지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묻는 것도 아닙니다.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의 지구는 지금보다 평균 10도 이상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지구에서도 어떤 개인들은 생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류 문명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묻는 것은 80억의 인류 문명이 과연 몇 도까지의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죠.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모아서 동그란 물방울을 만든다면 과연 그 지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일본 열도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97%를 차지하는 바닷물은 제외하고 담수만 모으면 그 크기는 동해 앞바다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담수의 대부분은 지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퍼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 인류가 1년 동안 쓰는 담수의 총량은 이 중에서도 1% 미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80억 인류 전체는 1년 동안 서울을 가리지도 못할 정도의 이 지름 20km의 물방울을 통해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모든 종류의 담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 이 담수의 지역적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 어떤 지역에선 물난리를 겪겠지만 반대로 물이 부족해진 지역에선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죠.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같은 큰 국가들도 수자원을 두고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 내부에서도 그런 물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죠. 물 부족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산불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80억의 인류 문명은 과연 그런 압박 속에서 몇 도까지의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상황은 경험해본 적도 또 실험해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100%의 확답은 못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의 구분선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나사에서 구름을 연구했던 케이트 마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 중 CO2 농도가 2배 증가했을 때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기후 민감도라고 부른다. 서로 다른 기후 모델들은 서로 다른 기후 민감도를 내놓는데 그 범위는 약 섭씨 2도에서 4.5도 사이, 즉 심각한 수준에서 재앙적인 수준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시카고 대학의 해양화학자 데이비드 아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도 정도의 온난화가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의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진 않다. 그 정도 온난화는 중세 온난기 동안 미국 남서부에서 발생한 긴 가뭄과 같은 지역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빙하기가 끝나면서 발생한 기후변화의 강도를 생각해보면 5도의 온난화는 지구 전체에 파국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포츠담 기후연구소의 한스 셀루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도와 4도의 세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문명의 유무일 것이다. 숫자나 표현에 있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종합해보면 대략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도의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고 4도 이상의 상승은 파국적 수준이다. 좋습니다. 2도의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만약 화석 연료를 몽땅 태워도 예상되는 온난화가 2도 혹은 그 이하라면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죠. 참고로 전 세계에 매장된 화석 연료를 몽땅 태우면 대기 중 CO2 농도는 2000ppm 이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온도 상승이 2도 이하라면 온난화로 인한 피해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데 드는 비용을 놓고 서로 저울질을 해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그런 저울질할 상황이 아니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구온도는 앞으로 몇 도까지 오를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 지구 전체 기후에 대한 예측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수십 년 후의 기후는 이럴 것이다 라고 내놓은 그 전망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선 그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대기 중 CO2 농도와 지구 온도가 실제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전 기후과학자들의 예측은 어땠을까요? 1988년에 발표된 한 논문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기후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실제와 가장 비슷했던 시나리오는 2020년 즈음에 대기 중 CO2 농도가 410ppm에 도달한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훌륭한 예측이었습니다. 그들은 CO2 농도의 증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대략 40년 후의 지구온도는 산업화 대비 1.4도가량 오를 거란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 이후 30년이 넘는 동안 기후과학 연구는 계속되었고 컴퓨터의 연산 능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 위에서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는 이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여지껏 해오던 것처럼 화석 연료를 끝없이 태울 경우 21세기 말엔 대기 중 CO2 농도가 800ppm이 넘게 됩니다. 이런 배출 시나리오를 SSP 3-7.0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구 온도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기 말에 CO2 농도가 800ppm이 넘는다면 지구 온도는 아마 지금보다 3도 정도,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대비 4도 정도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음영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90%의 확률을 뜻합니다. 즉, 이런 배출 시나리오 하에선 2100년에 3도 이하가 될 확률이 5%, 5도 이상이 될 확률 역시 5% 정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지구 온도가 2도 오른 뒤에도 화석 연료를 끝없이 태운단 말인데요. 아마 1도와 2도의 차이는 0도와 1도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위협에 대해선 꽤나 지혜롭게 잘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산화황을 규제함으로써 산성비 문제를, 프레온가스를 규제함으로써 오존층 문제를 옛날 옛적 이야기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핵폭탄의 위력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본 우리 인간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핵전쟁을 잘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몸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온난화의 여파를 도처에서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사람들이 이런 자멸적인 길을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앞서 기후과학자들 견해에서 보셨듯이 온난화가 4도를 넘으면 인류 문명의 존재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에선 그 중요한 기준을 두고 아래 위로 2도가량 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구름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볼 때 실제 지구 온도는 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부터 좀 생각해보죠. 구름은 기체, 액체, 고체 중 뭐죠? 구름의 거시적인 흐름은 분명 유체역학을 따릅니다. 유체의 흐름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그 뒤쪽엔 반복되는 형태의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난류를 카르만 소용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구름 또한 높은 산이나 섬을 만나면 정확히 이런 형태의 난류를 만들어냅니다. 하늘 위에서 관찰한 구름을 빨리 감기 해서 보면 구름은 거대한 유체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카르만 난류를 발생시키는 주체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흘러가던 구름이 한라산을 만나면 그 뒤에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카르만 난류 중 가장 큰 규모죠. 그런데 이런 유체의 운동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 말처럼 엔트로피가 극적으로 높은 경우나 반대로 극적으로 낮은 경우는 오히려 수학적으로 기술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입자들이 거의 독립적으로 운동하는 기체의 상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훌륭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자들이 서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고체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쓰면 되죠. 그런데 완전히 규칙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완전히 무질서하지도 않은 이 유체 운동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유체 운동을 기술하는 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은 아직도 3차원 상에서 수학적인 해가 존재한지조차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7대 밀레니엄 난제 중 하나죠. 기후과학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항상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와는 다르게 물 분자는 기후 시스템 속에서 기체, 액체, 고체 상태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의 피드백을 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기체와 고체는 비교적 쉽게 설명이 됩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 분자는 대기 중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으로서 작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7%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물 분자는 그 자체가 또 강력한 온실가스라서 증가한 수증기는 또 추가적인 온실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는 온도에 대한 증폭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온도가 오를 때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도가 떨어지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역시 7% 정도 줄면서 그 온도의 감소 또한 아래쪽으로 증폭되는 거죠. 기후과학자들이 이런 수증기의 온도 증폭 효과를 전 지구적 스케일에서 확인한 사례가 바로 피나투보 화산 폭발 사건입니다. 1991년 6월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직후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기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수년 동안 지구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최대 0.6도가량 떨어진다는 이런 예측을 위해선 수증기 피드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증기는 지구 온도 변화를 거의 2배 가까이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전반적인 경향성조차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온도 변화는 당시 기후 시뮬레이션의 예측을 그대로 따라갔죠. 그러니까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기후 시뮬레이션의 예측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기회 삼아 가장 큰 규모로 작동하는 기후 피드백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고체가 만들어내는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지구에서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은 북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얼음의 피드백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도에 따른 온난화 차이 역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1988년에 수행된 기후 시뮬레이션 결과엔 지구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른 온난화 예측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은 적도 지역에서 1도 오를 때 북극에선 3도 이상 오른다 예측했고 그 예측은 정확히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또한 북극 해빙이 발생시키는 온난화의 증폭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구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IPCC 6차 보고서에 수록된 구름 피드백에 대한 도식입니다. 보시다시피 구름의 종류는 위도와 고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가능한 피드백의 종류 또한 다양하죠. 하지만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저위도에서 형성된 저층구름인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북극의 해빙처럼 온난화에 대한 증폭 피드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로 해수 온도가 증가하면 수증기 증발이 많아지면서 바다 표면 근처에선 습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구름 위쪽의 대기는 그런 표면에서의 습도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곳의 대기는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지구 온도 상승은 구름 위쪽의 대기를 상대적으로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공기가 아래쪽으로 유입되면 구름을 보다 쉽게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름이 줄어들면 더 많은 태양빛이 바다 표면에 도달할 수 있죠. 결국 이렇게 온실 효과로 인한 온도 상승이 다시 바다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증폭의 피드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피드백 메커니즘은 기후과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증폭이 일어나는 정확한 위치와 증폭의 정도에 대해선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구름은 유체처럼 흐릅니다. 그것을 증발시키는 대기의 흐름 역시 끝없는 난류의 연속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구 전체 기후를 시뮬레이션할 땐 이런 국소적인 대기의 흐름까지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부분만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현존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도 이 정도 해상도로 지구 전체를 시뮬레이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구름의 특성은 가시광선 파장만큼이나 작은 입자들의 존재 유무에 의해서도 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구름의 이런 민감한 성질 또한 시뮬레이션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죠. 따라서 기후과학자들은 수증기나 얼음과는 달리 구름에 대해서는 다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에 대해선 바텀업 방식, 즉 근본적인 물리법칙으로부터 어떤 예측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듭니다. 구름의 형성부터 소멸까지를 온도나 습도 같은 어떤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즉 매개 변수화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런 탑다운 방식의 접근이 구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다시피 구름은 수증기와 얼음과는 다르게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통해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측된 현상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후를 연구하는 다른 그룹들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장기 기후 예측 속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만약 최근 수년 사이 있었던 반사도 저감이 에어로졸 때문이 아니라 주로 이런 구름의 증폭작용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우리 인류의 미래가 이 평균선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4도 이상의 온난화는 인류 문명의 존속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물론 구름 피드백이 예상보다 아주 약할 경우엔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도 온난화가 3도 이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런 배출 경로를 밟게 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말 그대로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IPCC에서 제시한 다른 배출 시나리오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기 중 CO2 농도를 500ppm 아래로 저지시킨다면 지구온도 상승은 2도 아래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구름의 피드백이 비교적 강하게 일어난다 해도 온도 상승은 2.5도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이런 거겠죠. 과연 대기 중 CO2 농도를 500ppm 아래로 저지시키기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참고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2022년 기준 7조 달러, 즉 전 세계 GDP의 7%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은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이 적어도 화석연료에 지급되는 보조금보다는 훨씬 부담스러워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럼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6년 발표된 스턴 보고서입니다.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은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2006년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기 중 CO2 농도를 500에서 550ppm 사이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간 비용은 전 세계 GDP의 1% 수준이다. 2006년에 발표된 이런 분석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Yeah, so in recent years, too many people have switched very quickly from denial to despair, from dismissing climate change or not giving it enough importance to feeling that, oh, it's too late. The end of the world or the end of civilization is coming and it's too late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actually, when you read the reports, different reports of experts from various fields, and you ask, what is the price tag of stopping catastrophic climate change? It's surprisingly moderate. It's estimated by different panels and experts at about an additional 2% of global annual GDP. If we invest an additional 2% of that every year in the right places, we can prevent catastrophic climate change. You don't need to completely dismantle the economic system. You don't need to completely overhaul the political system. We just need to get our priorities right. We don't have a lot of time to do it. We need to do it now, but we have the resources. There is no reason to succumb to despair. 저는 기후과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들을 대략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행동을 촉구할 수 있었던 시점, 그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진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1979년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1979년에 작성된 이산화탄소와 기후에 대한 과학적 평가라는 보고서입니다. 이는 작성을 주도했던 기상학자인 줄 차니의 이름을 따서 흔히 차니 리포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보고서는 기후 연구에 있어 일종의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오늘날의 예측과 정확히 같습니다. 여기 서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CO2 농도 2배 증가에 대해 3도 정도의 온난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는 기후 시스템에서 그런 온난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효과가 있을지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온난화는 결국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지역적 기후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확고한 과학적 기반 위에서 기후변화를 맞이한 첫 세대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살았던 대다수의 지구인들은 과학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했죠. 그 결과 지구 전체 온도가 1도 넘게 올랐습니다. 아마 이전 세대의 책임을 떠안고 사는 우리 두 번째 세대들은 어쩌면 분노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좌절을 느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타인의 책임을 묻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는 2도 넘게 오른 지구에서 더 큰 분노와 더 큰 좌절을 느낄 겁니다. 만약 그들 또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는 아마 남아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맞이한 우리 두 번째 세대는 보다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탄소세를 통해 세계를 통제하려는 음모도 아니고 그것이 곧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산성비나 오존층 문제보단 감당키 어려운 문제인 건 분명하지만 결국 이산화탄소의 문제 또한 우리 인간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If you burn a lump of coal somewhere, the carbon dioxide goes up into the atmosphere. And you know, carbon dioxide molecules are exceptionally stupid.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national boundaries. They don't have passports. They are wholly innocent of the important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They just casually cross over national boundaries, one after the other. There is a lesson. The world is a unity. The national boundaries have no bearing on thes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No one nation can solve this problem by itself. It has to be all the nations working together. What is more, there is no way to mitigate these problems so that we will introduce the mitigating technology or whatever it is today, and in 2 or 3 or 4 years or something comparable to a political term of office, the problem will be solved. Instead, you introduce the mitigating circumstances now, and decades hence, when somebody you don't even know will be holding your political office, the benefits will come. Solving these problems requires a transnational and a transgenerational perspective. To my mind, a very grown-up kind of perspective. De-provincializing, de-chauvinizing, an awareness of one species on one exquisite, fragile planet. And that's why I think that these very serious global environmental issues may have a deep silver lining. The binding up of the planet, the end of our adolescence, the approach to the maturity of our species. Thank you very much.